야, 이 밥버러지 같은 년아! 위자료! 땡전 한 푼도 아까우니까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이혼 서류. 남편은 보란 듯이 만삭인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억울해하지 마. 넌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고 유라는 내 아들을 가졌잖아.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 응. 5년의 헌신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빗속으로 쫓겨난 그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다야, 나 좀 도와줘. 저 인간들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어. 식모 취급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1위 LJ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면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시작된 핏빛보다 붉고 얼음보다 차가운 통쾌한 갑을 역전 복수극. 과연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영린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법원 정문을 나서는 최영자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손에 들린 이혼 확인서를 마치 올림픽 우승컵이라도 되는 양 높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져도 이렇게 시원하진 않을 게다. 옆에서 걸어 나오던 박민재가 값비싼 양복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엄마 최영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민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남들이 보면 욕해요. 최영자가 박민재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며 대꾸했습니다. 욕은 무슨 욕? 동네방네 잔치라도 열고 떡이라도 돌리고 싶은 심정이다. 야, 민재야. 너 저거 봐라.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저 거머리 같은 걸 내보낸 게 어디 보통 일이니? 이게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박민재가 으스대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거야 제가 서류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렇죠. 수진이 제가 워낙 순에 빠져서 도장 찍으라니까 군소리 없이 찍잖아요. 제가 머리 하나는 잘 굴린다니까요. 두 사람 뒤로 한수진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따라 나왔습니다. 5년 전 사랑 하나만 믿고 들어갔던 시댁이었지만 나올 때 한수진에게 남은 건 손때 묻은 낡은 트렁크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푹 꺼진 눈 밑은 퀭하게 들어가 있어 보는 사람마저 안쓰럽게 만들었습니다. 최영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획 돌아보며 한수진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너 거기서 청승맞게 뭐하니? 꿀단지라도 숨겨놓고 나왔어? 얼른 꺼져.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한수진이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영자 씨. 저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없으세요? 5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요. 파출부도 이렇게 내쫓지는 않아요. 최영자가 코웃음을 홱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안? 누가 너더러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니? 네가 좋아서 내 발로 기어들어와 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밥만 축내는 식충이 데리고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때였습니다. 법원 주차장 쪽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룩 나온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이유라였습니다. 이유라가 짐짓 힘겨운 척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박민재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끝났어? 아유, 다리 아파. 우리 왕자님이 아빠 보고 싶다고 뱃속에서 얼마나 발길질을 해대던지. 박민재가 이유라의 푸른 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쓰다듬으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오구, 그랬어? 우리 아들, 아빠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네. 이유라가 한수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유라가 배를 쑥 내밀며 한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어쩌죠? 여자는 자고로 배가 불러야 대접받는 건데. 제가 언니 대신 대를 이어드리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그쵸?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한수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불임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온갖 멸시와 구박, 그리고 남편의 외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뒷짐을 지고 멀찍이 서 있던 시아버지 박만석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나섰습니다. 옛말에 칠거지약이라고 했다. 아들을 못 낳는 건 며느리로서 가장 큰 죄야. 네가 덕이 부족해서 쫓겨나는 걸 누굴 탓하겠느냐. 집안 망치기 전에 썩 물러가라. 최영자가 이유라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비 오겠다. 하늘이 어둑어둑한 게 쏟아질 것 같아. 우리 귀한 며느리 비 맞으면 큰일 나지. 예, 얼른 차에 타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사람은 한수진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하며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박민재가 운전석 창문을 스르르 내리고 한수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살아라. 다신 마주치지 말고. 아,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거 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우린 줄 돈 없으니까. 자동차가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튀기며 법원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흙탕물이 한수진의 낡은 운동화와 바지 밑단에 튀었지만 한수진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뚫린 듯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싸. 우산도 없는 한수진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시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한수진이 젖은 주머니에서 물기가 서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화면이 이리저리 번졌습니다. 한수진의 떨리는 손가락이 연락처 차단 목록 설정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맨 아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이름 2글자가 보였습니다. 엄마. 한수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10년 전 가난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남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집을 뛰쳐나올 때 엄마가 했던 모진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문을 나가는 순간 넌 내 딸 아니다. 죽어서도 연락하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널 다시 볼 일 없다. 하지만 지금 한수진에게 남은 건 얄팍한 자존심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 본능,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복수심뿐이었습니다. 한수진이 눈을 질끈 감고 차단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수진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한편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인 LJ타워 50층 대회의실. 홍정희 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홍정희 회장의 날카로운 카리스마에 임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의 품 안에서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려다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홍정희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입니다. 홍정희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탁 하고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정희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의 전화기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한수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홍정희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한수진이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에서 내가 틀렸어. 엄마 말 안 듣고 나갔다가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흐흑. 홍정희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수많은 임원 앞이었습니다. 홍정희 회장이 짐짓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냐?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그 사람들 용서 못해. 내 청춘, 내 인생 다 짓밟은 그 사람들. 엄마 힘 빌려서라도 다 부숴버리고 싶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홍정희 회장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홍정희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내 발로 기어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 안 도와주려 했다. 10년이나 걸려서 깨달은 게 고작 그거냐? 홍정희 회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기어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보낸다.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홍정희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다들 나가. 임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홍정희 회장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딸을, 내 금쪽 같은 새끼를 울려? 어떤 놈들인지 내가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잠시 후 법원 앞 버스 정류장. 비를 피하려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수진 앞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고 정중하게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아가씨. 한수진은 젖은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낡고 해진 옷과 최고급 가죽 시트의 질감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도심을 향해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1시간 뒤 LJ타워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진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풋풋하고 생기 넘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생에 찌들어 늙어버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홍정희 회장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진이 홍정희 회장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엄마, 연락 한 번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홍정희 회장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습니다. 딸의 손은 거칠었고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에서 식모처럼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홍정희 회장이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딸이 왜 고개를 숙여? 죄 지은 놈들은 따로 있는데. 엄마 나 복수하고 싶어. 태성건설, 박민재, 최영자, 그리고 그 여자까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한수진의 젖은 눈에서 섬뜩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하디순한 한수진이 아니었습니다. 홍정희 회장은 딸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태성건설, 그깟 구멍가게 네가 씹어먹어서 껍데기만 남겨버려라. 뒤처리는 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홍정희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법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당장. 한수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민재와 최영자가 웃고 있을 생각을 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한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받은 고통 1000배 만배로 돌려줄 테니까. 한수진의 다짐이 천둥 소리와 함께 LJ타워를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빗속에서 쫓겨나던 한수진의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절이 바뀌어 거리는 어느새 늦가을의 정취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하지만 태성건설 사장 박민재의 마음은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벌판보다 더 춥고 조급했습니다.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태성건설의 유일한 동아줄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계 서열 1위 LJ그룹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랜드마크 건설 입찰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입찰 설명회가 열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건설사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사람들의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박민재는 무리에서 맞춘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을 빼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영자도 밍크쇼를 두르고 온몸에 금붙이를 휘감은 채 콧대를 한껏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박민재의 팔을 툭 쳤습니다. 아들, 기죽지 마라. 우리 태성건설이 기술력은 최고 아니니? 이번 것만 따내면 우리도 이제 대기업 반열에 오르는 거야. 그럼 우리 손주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지. 박민재가 거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로비. 아니, 영업을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요. LJ그룹 실무진이랑 이미 말이 다 통했다니까요. 이번 입찰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두 사람은 VIP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박민재는 지나가는 대기업 임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성건설 박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박민재의 명함을 받는 둥만은 둥 지나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무렵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LJ그룹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입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으신 LJ그룹 전략기획 TF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무대 중앙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여자는 세련된 칼단발의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아우라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단상에 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민재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습니다. 박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옆에 있던 최영자가 화들짝 놀라 박민재의 재킷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얘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수진이라니? 그 식충이가 여기 왜 있어? 박민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대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저거 한수진 맞잖아요. 내 마누라. 아니, 전처요. 최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무대 위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요즘 헛것을 보는구나. 저렇게 귀티나는 여자가 그 구질구질한 한수진이라고?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마이크를 잡은 한수진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TF 팀장 한수진입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박민재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전 빗속에서 울며 매달리던 그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핵심 간부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한수진이잖아.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회가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박민재와 최영자는 구석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한수진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수진의 뒤에는 LJ그룹 법무팀장 차도연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죠. 한수진이 박민재의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민재 사장님. 그리고 최영자 씨. 박민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눈앞의 한수진은 예전에 그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박민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아니, 팀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영자도 입을 딱 벌린 채 한수진의 명품 정장과 보석들을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수진이 피식 웃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라셨나 봐요. 소개가 늦었네요. 저 LJ그룹 홍정희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뭐라고? 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박민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5년 동안 부려먹던 며느리가 식모 취급하며 구박했던 그 여자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민재의 머릿속에서 묘한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러 왔다면 당장 뺨이라도 때렸을 텐데 한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이것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가만. 수진이가 나를 정말 미워했으면 입찰 설명회에 부르지도 않았겠지. 날 보고 웃었어. 그래,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10년 사랑이 그렇게 쉽게 잊힐 리가 없지.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러 온 게 분명해. 박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박민재가 한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은근슬쩍 아른 체를 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아니, 팀장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격식을 차려? 그동안 잘 지냈어?
한수진은 박민재의 역겨운 태세 전환을 보며 속으로 구역질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했죠. 한수진이 박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능력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이번 프로젝트 공정하게 기회를 드릴게요. 태성건설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밤새워서 준비했어. 역시 우리 수진이는 마음이 넓다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민재는 한수진의 말이 자신을 밀어주겠다는 신호라고 확신했습니다. 최영자도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한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가, 아니, 팀장님. 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은 다 마음에 없는 소리였던 거 알지? 내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응? 한수진은 잡힐 뻔한 손을 매끄럽게 빼내며 차도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차도연이 한수진의 앞을 막아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요. 실례하겠습니다. 한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셉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재는 멀어지는 한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맞지, 엄마? 수진이가 나한테 눈짓하는 거 봤지? 쟤 아직 나 못 잊었어. 이번 입찰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날 밤 박민재의 집. 박민재는 만삭에 가까워진 배를 안고 소파에 누워있는 이유라에게 침을 튀기며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유라야, 놀라지 마라. 수진이가 내 전처가 LJ그룹 딸이란다. 오늘 설명회에서 딱 마주쳤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니까. 이유라가 입에 물고 있던 포도를 뱉어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촌스러운 아줌마가 재벌 딸? 오빠 지금 꿈꿔? 진짜라니까? 오늘 명함도 받았어. 봐봐. LJ그룹 전략기획 TF 팀장 한수진. 박민재가 금박이 박힌 명함을 이유라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질투심과 패배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뺏은 남자가 알고 보니 재벌 사위였다니 복권에 당첨되고도 종이를 찢어버린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라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잠깐, 재벌 딸이라면 돈이 썩어난다는 거잖아. 오빠한테 미련이 남았다면 이걸 이용해 먹어야지. 이유라가 박민재의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그럼 더 잘된 거 아니야? 그 언니가 오빠한테 미안해서라도 뭐 하나 챙겨주려나 보다. 위자료도 안 받고 나갔으니까 찔리는 게 있겠지. 이번 공사 무조건 따내. 그리고 공사비 좀 넉넉하게 청구해서 우리 목 좀 챙기자. 응? 박민재가 이유라의 볼을 꼬집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우. 역시 머리가 잘 돌아가. 걱정 마. 수진이는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옛날 추억 좀 팔면 알아서 다 퍼줄 거다. 두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성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이미 목밑까지 차올랐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LJ타워 50층 팀장실. 한수진은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차도연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태성건설 재무 분석 보고서입니다. 예상대로 엉망이더군요. 부채 비율이 400%가 넘습니다. 이 상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있게 아주 성능 좋은 삽을 쥐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한수진이 책상 위에 놓인 태성건설 입찰 제안서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미끼는 물었어요. 이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를 건넬 차례예요. 차 팀장님 준비하세요. 차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 조건을 바꾸세요. 태성건설이 원한다면 초기 공사비 전액을 자체 조달하는 조건으로 시공권을 주겠다고 하세요. 박민재라면 분명히 덥석 물 겁니다. 허영심의 눈이 멀어서 앞뒤 안 가릴 인간이니까요. 한수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기대해, 박민재. 네가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닥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한수진이 쥔 펜 끝에서 붉은 잉크가 번져 나왔습니다. 마치 태성건설의 핏빛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LJ타워의 VIP 접견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박민재는 침을 꼴깍 삼키며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 표지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죠.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은 한수진이 붉은 입술을 열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구역 시공권 계약서입니다. 원래는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하지만 제가 이사회를 설득해서 특별히 태성건설을 추천했어요. 박민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민재가 감격에 겨워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역시 수진이 너밖에 없어.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도 안 잊을게. 우리 수진이가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박민재가 한수진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한수진이 자연스럽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손길을 피했습니다. 한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워낙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이다 보니 그룹 감사팀에서 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조건? 그게 뭔데? 뭐든 말만 해. 내가 다 맞출 수 있어. 초기 공사비 전액을 태성건설이 자체 조달해야 해요. 그리고 공기 지연에 대비한 이행 보증금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고요. 대신 완공만 되면 수익금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 드릴게요. 박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초기 공사비의 이행 보증금까지 합치면 태성건설의 자산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영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팀장님. 우리 같은 중소기업한테 현금으로 그 큰 돈을 다 박으라니.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요? 며느리. 아니, 팀장님이 좀 봐주면 안 되나? 우리 사이에 야박하게. 한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이사회 결정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대기하고 있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많아서요. 한수진이 계약서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박민재가 다급하게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아니야. 할게. 무조건 할게. 엄마, 이건 기회라니까요. 완공만 하면 수익이 몇백억이 넘는데 이 정도 투자는 당연히 해야죠. 수진이가 우릴 위해서 판 깔아준 건데. 박민재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억 대박이라는 환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챙겨준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최영자도 수백억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재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수진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금 맞춰올게. 나만 믿어. 내가 또 수완 하나는 좋잖아. 한수진은 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서명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한수진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계약 직후부터 박민재는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회사 사옥을 담보로 잡힌 것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와 최영자가 노후 자금으로 묻어두었던 땅 문서까지 모조리 은행에 저당 잡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까지 손을 댔죠. 사장님, 이거 이자가 너무 센데요. 나중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사 조금만 늦어져도 이자 폭탄입니다. 격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민재는 호통을 쳤습니다. 잔소리 말고 도장이나 찍어. 몇 달만 버티면 돈방석이 앉는데 이깟 이자가 대수야. 너 해고당하고 싶어? 한편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줄도 모르는 이유라는 태성건설의 법인카드를 들고 백화점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유라가 명품관 유아용품 코너에서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랑 저거, 그리고 저기 걸린 것까지 싹 다 주세요. 우리 아들이 쓸 건데 제일 비싼 걸로 해야죠. 직원이 쇼핑백을 하나를 안겨주자 이유라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역시 남자는 잘 만나고 봐야 해. 박민재가 멍청하긴 해도 돈 하나는 잘 벌어온단 말이야. 이 정도면 사모님 소리 들을 만하지. 이유라는 쇼핑을 마친 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있는 허름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구석자리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죠. 이유라가 주위를 살피며 남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씹던 껌을 뱉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오, 사모님 오셨어? 때깔이 아주 좋아졌네. 백화점이라도 다녀오셨나 봐. 목소리 낮춰.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용건만 말해. 이유라가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남자를 쏘아보며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떨어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았어? 이게 마지막이야. 남자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고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니야, 역시 태성건설 안주인이라 통이 크시네. 근데 유라야, 이걸로 되겠냐? 내 도박 빚이 좀 많아야지. 그리고 우리 애는 잘 크고 있냐?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라. 이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유라가 탁자를 내리치며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닥쳐. 그 애는 박민재 아들이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둬. 내 인생 망치지 말고 꺼지라고. 이유라는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라는 몰랐습니다. 카페 맞은편 건물 2층 창가에서 차도연이 카메라 렌즈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차도연이 셔터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빙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차도연은 곧바로 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이유라가 만나는 남자, 과거 유흥업소 웨이터 출신 도박 중독자입니다. 친자 확인용 검체 확보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수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터뜨리지 마세요. 태성건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 그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하니까요. 더 확실하게 올감해야죠. 드디어 대망의 착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화려한 플래카드가 걸렸고
박민재는 안전모를 쓴 채 들뜬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수진이 현장에 도착하자 박민재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팀장님, 와주셨군요.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이게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박민재가 은근슬쩍 한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수진은 자연스럽게 핸드백을 고쳐 매며 손길을 피했습니다. 한수진이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하지만 공사는 이제 시작인 거 아시죠? 저희 그룹감리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원칙대로 꼼꼼하게 진행해 주세요. 실수하면 용납 없습니다. 아, 걱정 마. 원칙? 내가 또 원칙주의자잖아. 하하. 수진이 네가 봐주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박민재는 한수진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넘기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후 태성건설 현장 사무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LJ그룹에서 파견된 감리단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님, 자재가 이게 뭡니까? 규격 미달이에요. 전량 반품하고 다시 가져오세요. 이런 싸구려를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네. 아니, 이 정도면 업계 통용 수준인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저번에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LJ그룹 기준에는 한참 미달입니다. 그리고 안전 펜스 높이도 규정보다 10cm 낮아요. 시정될 때까지 공사 전면 중단합니다. 중단이라뇨? 하루 쉬면 인건비랑 장비 대여료가 얼만데 사람 죽일 일 있습니까? 박민재가 펄쩍 뛰었지만 감리단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툭하면 자재 불량, 툭하면 안전 점검. 공사는 하루가 멀다고 멈춰섰습니다. 공사가 늦어지자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민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LJ타워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비서실 직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저기, 수진아. 아니, 팀장님 좀 뵙게 해주세요. 급한 일이라고요. 내가 전 남편이라니까요. 하지만 비서실 직원은 냉랭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이는 곤란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수진이랑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야. 비켜. 수진아. 나야 민재. 박민재가 난동을 부리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박민재는 로비 바닥에 패대기 쳐지며 절규했습니다. 수진아,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네가 도와준다며, 기회 준다며, 나 좀 살려줘. 건물 위층, 통유리 너머로 이 모습을 내려다보는 한수진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한수진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박민재. 이제 겨우 발목 하나 잡힌 거야. 더 깊이 들어와. 빠져나갈 수 없는 늪으로. 공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태성건설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밀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사장들이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빨간 딱지가 붙은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겁에 진려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퀴퀴한 땀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박민재 나와. 사장 나오라고 해. 내 돈 떼먹고 도망가면 다야. 작업반장이 사장실 문을 안전하발로 쾅쾅 차며 소리쳤습니다.
굳게 닫힌 사장실 안 박민재는 책상 밑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이라며 자랑하던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흘깃이었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죠. 박민재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연결음뿐이었습니다. 제발, 수진아, 전화 좀 받아라. 나 좀 살려줘. 제발. 그때 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돈 갚을게요. 제발 때리지만 마세요. 하지만 들어온 것은 성난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차도현과 건장한 경호원들이었죠. 차도현이 책상 밑에 웅크린 박민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일어나시죠. 박민재가 고개를 들어 차도현을 확인하고는 엉금엉금 기어 나와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차 팀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수진이. 아니, 한 팀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차도현이 박민재를 일으켜 세우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은 바쁘십니다. 대신 제가 마지막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회사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민재가 허겁지겁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도현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LJ그룹이 태성건설의 채권을 인수하여 긴급 자금을 수혈해 드립니다. 단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 전액은 태성건설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사실상 경영권 포기 각서나 다름없지만 당장 구속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박민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채권자들이 문을 부술 기세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거 찍으면 저 안 잡혀가는 거죠? 수진이가 저 살려주는 거죠? 도장 찍으시면 당장 급한 불은 꺼드립니다. 박민재는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에 찍히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도현이 계약서를 챙기며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소란스럽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채권자들을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박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재가 고개를 들자 한수진이 사장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LJ그룹 감사팀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수진아, 역시 네가 날 도와줄 줄 알았어. 박민재가 반가움에 달려가려 했지만 한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앉으세요, 박민재 씨. 한수진이 사장석 의자를 손으로 쓸어보더니 박민재가 앉아있던 소파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한수진이 비서에게 손짓하자 비서가 박민재의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보면 몰라. 자금 사용 내역서잖아. 법인카드로 유아용품 5천만 원, 백화점 명품관 3천만 원, 그리고 출처 불명의 유흥비 1억. 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수진이 펜을 까딱거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쇼핑을 아주 야무지게 하셨네. 채권단 관리인 자격으로 통보합니다. 오늘부로 박민재 사장의 모든 결제권은 박탈됩니다. 법인카드도 정지고요. 야, 한수진.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결제권 박탈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횡령으로 고발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 얌전히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콩밥은 안 먹게 해줄 테니까. 한수진은 박민재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장실 옆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민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모텔 앞 차도연이 검은색 밴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유라의 내연남이자 과거 도박 중독자였던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껌을 짝짝 씹으며 물었습니다. 약속한 돈은 가져왔소? 차도연이 묵직한 돈 가방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확인하고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야, 역시 대기업이라 화끈하네. 자, 여기 있소.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팩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과 칫솔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유라, 그년 칫솔이랑 내 머리카락이야. 친자 확인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며?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며칠 전에 몰래 만났을 때 슬쩍 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 뱃속에 있는 게 내 새끼 맞대? 검사 결과 나오면 알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당분간 잠수 타세요. 차도연은 남자를 내려주고 곧바로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비닐팩을 바라보는 차도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한편 태성건설의 자금줄이 막히고 한수진이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은 이유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뒹굴거리던 이유라는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한수진 그 여자가 회사를 먹었다고? 그럼 오빠는? 난? 이유라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박민재는 이미 끈 떨어진 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자신까지 엮여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이유라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지. 챙길 건 챙겨야 해. 이유라는 안방으로 들어가 최영자의 장롱을 뒤졌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폐물함을 찾아냈죠. 최영자가 평생 모은 금가락지, 목걸이, 돌반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팔면 당분간은 살겠네. 이유라는 폐물을 가방에 쓸어 담고 미리 챙겨둔 현금 뭉치와 여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콜택시를 불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유라는 불안한 듯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사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아이고, 손님. 배도 부르신데 조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1시간 뒤 인천공항 출국장. 이유라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주위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만 통과하면 미국으로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보안 요원이 이유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유라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요? 나 바쁜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와서요. 잠시 저쪽으로 가시죠. 뭐라고요? 내가 왜 출국 금지야? 나 임산부야. 이거 나. 이유라가 발악을 했지만 건장한 사내 2명이 다가와 이유라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내들은 이유라를 끌고 공항 구석진 곳에 있는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수진의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이유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수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이유라 씨? 이유라가 화면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너 뭐야? 네가 뭔데 날 막아?
이거 불법 감금이야. 불법? 남의 집 폐물 훔쳐서 도망가는 게 불법이지. 최영자 씨가 알면 기절하겠네. 며느리라고 떠받들던 애가 도둑년이어서. 증거 있어? 웃기지 마. 증거야 차고 넘치지. 그리고 우리 아직 볼일 안 끝났잖아. 내 뱃속에 있는 그 대단한 후계자. 얼굴은 보고 보내줘야지 않겠어? 한수진의 서늘한 미소에 이유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수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얌전히 돌아가. 내 발로 기어 들어가서 박민재 옆에 붙어 있어. 아직 내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니까.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도끼 어린 눈을 떴습니다. 이대로는 안 당해. 절대 안 당해. 몇 시간 뒤 태성건설 사장실. 박민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이유라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유라가 박민재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통곡했습니다. 오빠, 흐엉엉, 나 죽는 줄 알았어. 유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몰골이 이게 뭐야? 박민재가 놀라서 이유라를 살폈습니다. 이유라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한수진, 그 여자가 사람 시켜서 나 납치하려고 했어. 공항에 바람 쐬러 갔는데 깡패들을 보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아기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뭐, 수진이가 널 납치해? 그래.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뱃속에 있는 애 죽여버리겠대. 오빠랑 나랑 행복한 꼴 못 본다고 다 없애버리겠대. 오빠, 나 무서워. 우리 지켜줘. 응? 이유라의 뻔뻔한 연기에 박민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뱃속의 애까지 해코지하려 했다는 말에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박민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내가 가만 안 둬. 박민재는 씩씩거리며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한수진의 집무실 문을 발로 쾅 찼습니다. 야, 한수진, 너 나와. 집무실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한수진이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박민재를 쳐다보았습니다. 노크도 없이 뭐 하는 짓입니까? 노크? 웃기고 있네. 야, 너 유라한테 깡패 보냈다며? 애 지우라고 협박했다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임산부한테 그딴 짓을 해? 박민재가 한수진의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수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라가 그러던가요? 깡패를 보내서 애를 지우라고 했다고? 그래, 유라가 거짓말하겠냐? 너 질투나서 그러는 거 다 알아. 나 못 가져서 안달난 거잖아. 그렇다고 애를 건드려? 너 진짜 바닥이다. 박민재의 말도 안 되는 망상에 한수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한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질투? 내가 너 같은 걸? 착각도 정도껏 해. 그리고 이유라가 왜 공항에 갔는지는 물어봤어? 그 여자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해 봤냐고. 뭐? 말 돌리지 마. 멍청한 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날뛰기는. 한수진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들어와서 이 사람 끌어내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뭐? 야, 내가 사장이야. 이거 안 나? 곧바로 들이닥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박민재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박민재는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수진,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 유라 건드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박민재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박민재를 회사 정문방, 비가 내려 진창이 된 화단에 패대기 쳤습니다. 으악! 박민재는 진흙탕 속에 처박혀 꼴사나온 모습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3개월 전 뼛속까지 시린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한수진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지만 그 처량함은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한수진이 와인잔을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더 지져봐. 그래야 나중에 목줄이 조일 때 더 아플 테니까. 한수진의 뒤로 차도연이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타이밍 좋네요. 내일은 태성건설 창립 기념일이니까요. 선물을 아주 거하게 줘야겠어요. 한수진의 눈빛이 밤하늘의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덫에 걸린 쥐들은 이제 도간에 든 채 서로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태성건설이 전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결정된 날이자 아이러니하게도 태성건설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대연회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축제의 설렘보다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불안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록 회사는 빚더미에 올랐지만 오늘 기념식에서 한수진이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재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이렇게 판을 크게 벌인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 기죽지 말라고 이러는 거지. 역시 조강지처가 최고라니까. 옆에서 화장을 고치던 최영자도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며 박민재를 부추겼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아니 한 팀장이 시어머니 체면 세워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야 민재야. 오늘 유라 걔는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해라. 괜히 나대다가 한 팀장 심기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 시각 이유라는 대기실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쫓겨난 이후로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유라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분명 무슨 일이 터질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내 뱃속에 있는 이 패를 써먹어야 해. 이유라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박민재와 최영자가 의기양양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석인 헤드 테이블에는 그들의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박민재가 당황하며 진행 요원을 붙잡았습니다. 이봐, 내 자리가 어디야? 사장 자리가 왜 없어? 진행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LJ그룹 주간 행사라 좌석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저쪽 뒤편 테이블로 가시죠. 뭐? 뒤편? 야,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어디서 감히. 박민재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려던 찰나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태성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LJ그룹 한수진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직함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박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대 중앙이 갈라지며 한수진이 등장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한수진은 마치 장례식에 온 상주처럼 혹은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하고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수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LJ그룹 부사장 한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태성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민재가 최영자의 팔을 꽉 잡으며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들었어? 새로운 미래래. 투자 발표하려나 봐. 한수진이 차가운 눈으로 박민재 쪽을 한번 응시하더니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태성건설은 지난 수년간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 경영 그리고 횡령으로 인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권단인 LJ그룹은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여 오늘부로 태성건설의 지분 100%를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주주 명부가 띄워졌습니다. 최대 주주 LJ그룹 100%. 박민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박민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한수진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현 태성건설 대표이사 박민재를 포함한 경영진 전원을 해임합니다. 또한 박민재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뭐라고? 박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민재가 단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한수진,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회사야. 내가 주인이라고. 박민재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박민재를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재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안 나?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수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가 부부였잖아. 한수진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지 오래니까. 그리고 여긴 기념식장이지 난동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끌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박민재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최영자가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아니, 부사장님.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감옥까지 보내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시킨 거야. 제발 우리 진우 좀 살려다오. 최영자가 한수진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한수진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드레스를 털어내며 최영자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영자 씨.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선처를 호소하고 싶으면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빌려가신 돈 50억, 그거 못 갚으시면 어머니도 공범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50억? 최영자가 눈을 까뒤집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재는 바닥에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수진, 너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이유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유라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이유라가 배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다들 멈춰. 장내의 시선이 이유라에게 쏠렸습니다. 이유라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수진, 네가 아무리 회사를 뺏어가도 천류는 못 끊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태성건설의 유일한 후계자야. 박민재 핏줄이라고. 이 아이한테 상속권이 있어.
박민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다. 내 아들이 있어. 내 새끼한테 회사 물려주면 돼. 유라야, 잘했다. 이유라가 득에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한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들었지?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너 내 못 낳는 불량품이잖아. 난 후계자를 가졌어. 이 아이 몫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할 거야. 회사 절반은 내놓아야 할걸? 한수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진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한 모성이네요. 눈물겨워서 못 봐주겠어요. 후계자라. 그래요. 그 대단한 후계자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참에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한수진이 차도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차도연이 노트북 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유라가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띄워졌습니다. 오빠, 박민재 그 멍청이 내 뱃속 애가 자기 애인 줄 알고 좋아 죽네. 키읔키읔. 한탕 크게 챙겨서 갈 테니까 도박빚 좀 갚아놔. 문자 내용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재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유라야, 저게 무슨 소리야? 이유라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오빠 믿지 마. 한수진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조작?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타났습니다. 박민재 태아 친자 관계 성립 안함. 붉은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박민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을 모셔야죠. 한수진의 말과 함께 행사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유라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안 돼. 오지 마. 남자가 모자를 벗으며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유라의 옛 내연남이자 도박 중독자인 강철수였습니다. 강철수가 마이크를 뺏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유라. 너 내 애 가지고 사기 그만 쳐. 박민재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뱃속에 있는 거 제 씨앗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강철수가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박민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철수 태아 친자관계 성립 99.9%. 박민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를 뺏긴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라 믿고 조강지처를 벌였는데 그 핏줄이 뻐꾸기 새끼였다니. 박민재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박민재가 눈을 뒤집고 이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날 속여? 남의 새끼를 베고 나한테 빌붙어? 박민재가 이유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살려줘. 으악. 죽어. 같이 죽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행사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박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이유라를 짓밟으려 했고 최영자는 그 사이에서 혼절하여 거품을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이 상황이 무서운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수진은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그들이 똑같이 맛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지옥이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한수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박민재와 이유라를 떼어놓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재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한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한수진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박민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박민재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용서? 넌 나한테 용서를 빌 게 아니라 네가 버린 내 인생한테 빌어야지.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 한수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들이 박민재와 이유라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최영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기념식장은 텅 비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축하 화환과 흩날린 서류들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텅 빈 연회장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차도연이 다가와 한수진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해야죠. 저 쓰레기들을 치웠으니 이제 꽃을 심을 차례예요. 한수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태성건설의 간판이 내려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이 구겨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재, 최영자, 그리고 이유라였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복은 꼬질꼬질하게 때가 탔고 얼굴에는 수심과 도끼가 가득했죠. 박민재가 먹다 남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A씨,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사기만 안 쳤어도 내가 수진이한테 빌어서라도 회사 남았을 거 아니야. 박민재가 이유라에게 삿대질을 해대자 이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대들었습니다. 누구 보고 탓을 해? 오빠가 멍청해서 속은 거잖아. 그리고 넌 뭐 잘한 거 있어? 횡령은 오빠가 했지 내가 했어? 나도 피해자라고. 뭐, 인연이 주둥이 안 닥쳐? 남의 씨앗을 베고 나를 농락해? 박민재가 손을 치켜들자 최영자가 아들을 말리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그만해라. 지겨워 죽겠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싸움질이냐? 수진이 그 독한 년은 우리를 알거지로 만들고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린 여기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최영자의 말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TV 뉴스에서는 한수진이 태성건설을 정상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한수진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이유라가 그 모습을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씩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잠깐,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오빠, 우리한테 아직 카드가 남았어. 박민재가 퀭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카드? 무슨 카드? 빈털털인데. 여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약자 편이야. 특히 임산부랑 노인한테 약하지. 우리가 피해자인 척 연기만 잘하면 판 뒤집을 수 있어. 이유라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버 레카이슈 유튜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예요. 태성건설 3호. 아니, 이유라요. 네, 기사 보셨죠?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서요.
대기업 갑질의 실체를 다 까발려 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영상 찍어 보낼게요. 전화를 끄는 이유라는 즉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일부러 더 찢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약을 넣어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녹화 시작한다. 어머니, 오빠. 옆에서 추임새 잘 넣어. 이유라가 카메라 렌즈를 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LJ그룹 한수진 부사장이 제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습니다. 깡패들을 보내서 배를 발로 차고 흑흑. 유전자 검사 결과요? 그것도 다 돈으로 조작한 겁니다. 제 아이는 박민재 사장의 친자가 맞습니다. 옆에 있던 최영자가 가슴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불임이라서 애를 못 낳으니까 멀쩡한 임산부를 질투해서 저러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길바닥에 내쫓고 폐륜을 저질렀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박민재도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는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일 뿐입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회사를 강탈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영상은 재벌가 상속녀의 두 얼굴, 임산부 폭행과 기업 강탈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 뉴스였지만 조회수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와, 재벌이면 다냐? 유전자 조작 소름 돋네. 불임이라서 열등감 폭발했나 봄. 임산부를 건드리는 건 선 넘었지. LJ그룹 불매운동 합시다. 한수진 물러나라. 여론은 순식간에 한수진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J타워 앞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계란과 밀가루가 회사 로비 유리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악녀 한수진은 사퇴하라. 태성건설 돌려줘라. 최영자는 시위대 맨 앞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웠습니다. 머리에는 결사반대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호소했죠.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손발이 다 닳도록 수발을 들었는데 배은망덕한 년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최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했습니다. LJ타워 50층 부사장실. 홍정희 회장이 창밖의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거머리 같은 것들. 내가 법무팀 시켜서 싹 다 치워버리라고 했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댓글 반응을 살피던 한수진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한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놔두세요. 저들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의욕만 키울 뿐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시끄러워서야 원. 내 이미지도 타격이 크다. 이미지야 다시 만들면 되죠. 하지만 저들의 죄는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니까요. 엄마, 저 잠깐 로비에 다녀올게요. 뭐? 저 난리통에 거길 가겠다고? 위험하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어요. 한수진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회전문이 열리고 한수진이 나타나자 시위대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란 하나가 날아와 한수진의 어깨에 맞았지만 한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꼿꼿한 자세로 최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영자는 한수진을 보자마자 더욱 크게 곡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저 악마 같은 년이 나왔네. 나를 죽여라. 차라리 죽여.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수진은 표정 변화 없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한수진이 몸을 숙여 최영자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부드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의 입에서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거 치워. 독 탔을지 누가 알아? 최영자가 커피잔을 쳐내려 하자 한수진이 재빠르게 최영자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영자 씨,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닐 텐데요. 아드님 형량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최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지금 찍히는 이 영상들이 다 증거가 돼서 박민재 씨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할 겁니다. 아들 영영 못 보고 싶으시면 계속하세요. 한수진이 고개를 들고 기자들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헛소리를 하시네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한수진은 멍하니 굳어버린 최영자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유유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영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10년이나 썩을 수 있다는 말에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최영자는 주섬주섬 돗자리를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들은 효심 깊은 며느리와 치매 걸린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여관방. 박민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방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유라는 휴대폰으로 댓글을 확인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오빠 봤지? 여론은 우리 편이야. 한수진이 쫄아서 시어머니 챙기는 척하는 거 봐. 이제 결정타만 날리면 돼. 박민재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결정타? 어떻게? 돈이지. 합의금 뜯어내야지. 오빠가 전화해. 500억 내놓으면 영상 다 내리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안 주면 내일은 내가 삭발 시위라도 하겠다고 해. 박민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500억이면 빚 갚고 해외로 도피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무슨 일이시죠, 박민재 씨? 수화기 넘어 한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너 오늘 엄마한테 협박했다며?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용건만 말해. 좋아. 우리도 지쳤어. 합의하자. 500억? 현금으로 500억만 주면 유라가 올린 영상 다 내리고 기자회견에서 사과할게. 태성건설도 포기할게. 어때? 깔끔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재는 숨죽여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500억이라. 싸게 먹히네요. 박민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이유라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습니다. 좋아요. 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뭔데?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합의서 써. 내일 오전 10시 LJ호텔 연회장으로 와. 현금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저 정말이지? 딴말하기 없기다. 그럼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내일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민재와 이유라는 서로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됐어. 됐다고. 500억이야. 야, 이유라. 너 진짜 천재다. 내가 뭘 했어? 재벌들은 이미지 깎이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
오빠, 우리 이제 하와이 가서 살까? 아니면 몰디브? 최영자도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결국 해냈구나. 그래, 그 돈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자. 세 사람은 승리에 도취되어 밤새도록 샴페인 대신 편의점 맥주를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딛고 있는 바닥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모래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수진의 집무실. 한수진은 귀에 꽂고 있던 녹음기를 뺐습니다. 방금 박민재와의 통화 내용은 물론 여관방에 미리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이 나눈 대화까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라가 가짜 뉴스로 여론 조작하자 합의금 뜯어내서 튀자라고 말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겼죠. 차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500억을 주실 건 아니시죠? 한수진이 싸늘하게 웃으며 녹음 파일을 차도연에게 건넸습니다. 500억? 500원도 아까운 인간들이에요. 이 파일 방송국이랑 경찰청에 보내세요. 내일 기자회견 때 실시간으로 틀 거니까. 아, 역시 판을 깔아주신 거군요.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짓밟아줘야죠. 내일 아침이 기대되네요. 한수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내일이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마지막 단두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LJ 호텔 그랜드 볼룸 앞. 박민재와 이유라는 전날 밤 축배를 든 탓에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연회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500억 원이 담긴 현금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매서운 눈빛의 기자들이었습니다. 뭐야?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돈은 어디 있어? 박민재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유라도 사색이 되어 박민재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마치 총구처럼 두 사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상 위에 우아하게 앉아있던 한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주인공들이 도착했으니 이제 진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재가 씩씩거리며 단상 앞으로 달려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한수진, 약속이 다르잖아. 우리 합의하기로 했잖아. 돈은 내 500억 내놓으라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박민재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박민재의 탐욕스러운 표정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한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연회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남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한수진 쫄았어. 500억 준대. 대박이지? 크크크, 역시 재벌들은 이미지 관리에 약해. 돈 받으면 바로 공항으로 뜨자. 태성건설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튀는 거야. 한수진 그 멍청한 년, 우리가 거짓말한 줄도 모르고 돈을 바치네.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박민재와 이유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여관방에서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거 박민재 사장 목소리 아니야? 사기였어? 돈 받고 튀자고 하잖아. 와, 임산부 핍박받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네. 이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꺼. 당장 꺼. 이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여자가 우리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야. 한수진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작? 원본 파일은 이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넘겼습니다. 성문 분석 결과 본인들 목소리가 맞다는 확인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신들의 사기 행각을 증명해줄 증인들도 모셨습니다. 행사장 연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과 중년 여성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이유라가 과거 꽃뱀 사기를 쳤던 피해자들의 가족과 박민재에게 횡령당해 부도난 하청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유라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현이야. 우리 아들한테 임신했다고 속여서 전세금 뜯어내고 도망간 년이 전현이라고. 내 아들은 충격으로 자살 기도까지 했어.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재, 내 돈 내놔.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게 해놓고 넌 500억을 챙겨서 도망가려고 했어? 네가 사람이냐? 내 피 같은 돈 뱉어내. 피해자들이 단상으로 뛰어들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간신히 그들을 막아섰지만 분노의 함성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유라는 공포에 질려 박민재 뒤로 숨었습니다. 박민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오해야. 난 몰랐어.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반장이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고지했습니다. 박민재, 이유라 씨, 특경법상 사기, 공갈 미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들이 두 사람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유라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임산부야. 뱃속에 애가 있다고. 임산부를 이렇게 다뤄도 돼? 수사반장이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태아 친부가 강철수 씨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구치소에 가시면 의무관이 진료해 드릴 겁니다. 가시죠. 이유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박민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재, 너 때문이야. 네가 멍청해서 나까지 잡힌 거라고. 내 인생 망한 김에 나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박민재도 지지 않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뭐, 이 꽃뱀 같은 년이.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내 인생 돌려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 나. 전현 죽이고 갈 거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펼쳐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아수라장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저런 인간들에게 자신의 5년이라는 청춘을 바쳤다는 사실이 허무했습니다. 같은 시각 LJ타워 로비. 최영자는 돗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자 최영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진우야. 아니, 민재야. 안 돼. 내 새끼 잡아가지 마라. 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려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문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영자가 바닥을 긁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야,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살려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최영자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몇 달 후 서울 구치소 접견실. 한수진이 투명한 유리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온 박민재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박민재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빡빡 밀려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멍 자국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감방 안에서 호구 취급을 당하며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민재가 수화기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와줬구나. 한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살이 좀 빠졌나? 수진아, 나 좀 꺼내줘. 여기 지옥이야. 애들이 나만 보면 때리고 밥도 뺏어 먹어.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합의 좀 해줘. 응? 박민재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애원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새카맣게 껴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옥? 내가 살던 5년이 바로 지옥이었어. 넌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죽겠다 그러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나가면 너 평생 모시고 살게. 신발이라도 할그라면 할글게. 필요 없어. 오늘 온 건 마지막으로 전할 게 있어서야. 한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벽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이었습니다. 태성건설 횡령금 반환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야. 합쳐서 70억 정도 되더라. 네가 출소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용직을 해도 못 갚을 돈이지. 박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70억? 나보고 그걸 어떻게 갚으라고. 걱정 마. 내 엄마가 살던 월세방 보증금까지 싹 다 압류 걸어놨으니까. 아, 참. 내 엄마 퇴원하셨더라. 갈 데가 없어서 쪽방촌으로 들어가셨대. 식당에서 설거지 하신다던데 관절염 때문에 오래 못 버티실 거야. 엄마, 우리 엄마. 박민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라 소식 궁금해? 감옥에서 애 낳았어. 근데 친부가 안 데려가겠다고 해서 보육원으로 보내졌대. 이유라는 아동 학대랑 사기죄까지 추가돼서 너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박민재, 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가족도, 돈도, 미래도. 그 좁은 감방 안에서 네가 버린 것들을 곱씹으면서 평생 썩어.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잡이야. 한수진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재가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수진아, 가지마. 나 좀 살려줘. 수진아. 한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민재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0년을 이어온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온 한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한수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차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끝났어요. 이제 회사로 갈게요. 한수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만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LJ그룹 본사 50층 부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랬습니다. 한수진은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한부모 가정자립지원재단 이사회 자료 준비됐나요? 네, 부회장님. 지금 막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기자분들이 벌써 와 계십니다. 알겠어요. 10분 뒤에 내려갈게요. 한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LJ그룹의 부회장이자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리더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수진은 태성건설을 LJE&C로 탈바꿈시켜 업계 1위로 올려놓았고 실패한 기업을 인수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상생 경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수진이 거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1년 전 빗속에서 떨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단단해진 진짜 한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을 마친 한수진은 곧장 홍정희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홍정희 회장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하자는 임원들의 권유도 마다하고 홍정희 회장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한수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이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부회장님, 저희가 다 해놨는데 뭐하러 들어오세요? 옷 버리십니다. 아니에요. 미역국은 제가 직접 끓여드리고 싶어서요. 다들 나가 계세요. 한수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성스럽게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끓여주던 그 냄새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홍정희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냄새냐?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간이 맞나 한번 드셔보세요. 한수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홍정희 회장은 한수진이 차린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홍정희 회장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홍정희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때요? 싱거워요? 한수진이 걱정스러운 듯 묻자 홍정희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 제일 맛있다. 정말 맛있다. 홍정희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국그릇에 섞였습니다. 10년 동안 딸이 차려주는 밥상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진이 다가가 홍정희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제가 매년 끓여드릴게요. 그동안 못해드린 거 다 갚으려면 100살까지는 사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내 딸이 끓여주는 국 먹으려면 악착같이 살아야지. 두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메우고 남을 만큼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달 동네 쪽방촌.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서 최영자가 쪼그리고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은 숟가락을 쥐기조차 힘겨워 보였죠.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LJ그룹 한수진 부회장이 자랑스러운 기업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화면 속에 비친 한수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최영자가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구박하고 내쫓았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과일을 깎아주던 싹싹하고 착했던 며느리. 최영자가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제 발로 들어온 복덩이를 걷어찼어. 저게 내 며느린데. 내가 저 상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최영자의 울음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옆방으로 전해졌습니다. 옆방 남자가 벽을 쿵쿵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할망구. 조용히 좀 합시다. 맨날 며느리 타령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며느리가 재벌이면 밥이나 좀 사오라고 하든가. 최영자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후에는 뼈에 사무쳤지만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차가운 방바닥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평생 짊어져야 할 후회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7번 감방의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신문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넣어준 지난달 신문이었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실린 사진 속에서 한수진과 차도연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LJ그룹 한수진 부회장, 법무팀장 차도현과 핑크빛 열애설. 박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질투심과 패배감이 뒤섞여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머리는 듬성듬성 빠졌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죠.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죄수가 박민재의 뒤통수를 툭 쳤습니다. 어이 4885. 뭐 보냐? 오, 재벌 부회장님이네. 야, 네가 전 남편이라며? 근데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위자료라도 좀 챙기지 그랬어? 죄수들이 낄낄거리며 박민재를 조롱했습니다. 박민재는 신문을 구겨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속은 거야. 박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14년을 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한수진의 행복한 미소가 그의 꿈속까지 따라와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박민재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오후 한수진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LJ타워 근처 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1년 전 이혼 서류를 안고 비를 맞으며 울었던 법원 앞 벤치였습니다. 지금은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한수진은 벤치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정말 잘 견뎠어.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차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한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차 팀장님.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오셨네요. 부회장님이 안 계신 주말은 너무 길어서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차도연이 쑥스러운 듯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노란 풀이지어 꽃다발이었습니다. 꽃말은 새로운 시작. 한수진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향기가 참 좋네요. 무슨 할 말이요? 차도연이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업무 보고 말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부회장님 비서 말고 남자친구로 지원해도 될까요? 한수진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면접은 꽤 까다로울 텐데요. 제가 눈이 좀 높아져서요. 자신 있습니다. 평생 보필하겠습니다. 평생은 너무 긴데 일단 수습 기간부터 가져보죠.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할까요? 차도연의 얼굴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한수진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팀장님, 저기 보세요. 세상이 참 넓죠? 네, 넓고 아름답습니다. 1년 전에는 저 넓은 세상에 제가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벼랑 끝인 줄 알았던 곳이 사실은 날아오를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요. 한수진의 말에 차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한수진은 피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날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날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막아주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든든하네요. 한수진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요. 우리 인생의 진짜 봄을 즐기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걸어갔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한수진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눈부신 미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5년의 시간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한 보석으로 깎아낸 시간이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살이 돋아난 자리에 비로소 진짜 꽃이 피어났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한수진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앞길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모진 시집살이와 배신을 딛고 일어선 수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여왕으로 거듭난 그녀의 모습에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뒤엔 반드시 맑은 무지개가 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과 홍 회장이 보여준 따뜻한 가족애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